윤봉길은 건강한 정신과 빼어난 문제를 지닌 예산의 살가지로 성장했다. 10대 후반 광주 학생운동을 계기로 이민족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현실에 분노했고 1930년 3월 조국의 독립이라는 마음에 폭탄을 안고 항일혁명의 본거지 상해로 망명했다. 1932년 4월 상해사변 와중에 김구의 간계에 넘어가 4월 29일 하나를 던져 터지면 다음 것으로 내가 죽어라는 무참한 당부를 뒤로하고 홍구공원으로 직행했다. 상해정전협정 조인을 하루 앞둔 날이었다. 11시 50분 천장절 기념식에서 기미가요를 재창하는 와중에 제1탄 물통 폭탄을 투척했고 다수의 일본인을 살상했다. 윤봉길은 장보출 가생보란의 글과 같이 강의한 사랑의 독립전사였다. 다음에 윤봉길 폭살 테러를 둘러싼 몇 가지 쟁점을 검토해보자. 첫째, 윤봉길 폭살 테러는 과연 성공한 테러였는가? 그동안 역사학계와 한국 사회 일반에서는 윤봉길 폭살 테러를 두고 한민족의 독립정신을 온 세계에 과시한 민족적 의거, 한국인의 기계를 세계만방에 떨친 자랑스러운 순국선열, 독립운동사의 빛나는 영원불멸의 대전과 의열투쟁의 쾌거 중의 쾌거라고 칭송해왔다. 이런 역사인식은 윤봉길 폭살 테러가 일본인 군관민 유력자를 폭살시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성공한 테러라는 인식이다. 하지만 테러리즘은 정치적 목적과 신념에 의해 동기화되는 특수한 폭력이며 목적과 수단을 명확히 구별하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독특한 문법을 지닌다. 따라서 일본 군관민을 폭살하는 것 그 자체가 과연 윤봉길 폭살 테러의 목적이었는지 의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1932년 4월 26일 윤봉길이 서명한 한인애국단 선서문 가운데 중국을 침략하는 적의 장교를 도륙하고 라는 문구가 이봉창의 선서문과 크게 구별된다는 점이다. 같은 날 임정 국무회의에서 윤봉길이란 자를 이용하여 폭탄을 투척해 하고 다시 중일전쟁을 발발케 할 계획이라는 김구의 발언, 그리고 앞서 신문조서에서 현재 조선은 실력이 없기 때문 세계의 대규모 전쟁이라도 일어나서 강대국이 피폐하면 그때 각 국민이 독립할 수 있다는 윤봉길의 진술은 폭살 테러 그 자체가 테러의 목적이 아니었음을 시사한다. 폭살 테러의 정치적 목적성과 관련한 김홍일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단상을 향하여 제1탄을 내던진 후에 제2탄을 가지곤 자폭하기로 순서를 짰다. 자폭을 하되 폭탄은 얼굴 가까이에 대고 폭발시킴으로써 범인이 누구인지 그 인상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필경 일군은 그 범인을 중국인으로 착각하든가 아니면 고의적으로라도 중국인이 한 짓이라고 억지를 부릴 것이 뻔하다고 여겨졌다. 일군들은 그 보복책으로 느닷없이 남경을 공격하게 될지도 모르며 그리되면 제 아무리 일본과의 전쟁을 피하려는 중국이라 하더라도 체면상 가만히 있지는 못할 것이니 필경, 중일 전쟁이 터지고야 말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었다. 우리는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중일 전쟁을 일으켜서 본격적으로 일군과 싸우는 것이 목적이었다. 김구와 윤봉길의 테러 목적은 폭탄 테러를 상해정전협정 파기와 중일 전쟁 재발 확전의 기폭제로 삼아 장기적으로 일본을 피폐시키고 조선 독립의 기회를 마련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제1차 세계대전 발발과 관련한 서구의 경험을 중일 관계에 적용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속셈이었다. 그래서 폭살용과 자살용 폭탄 두 개가 필요했고 김구는 윤봉길에게는 한인이라 발각될 우려가 있는 물건은 일절 소지하지 못하게 하고 결행과 동시에 자살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제1탄의 폭살 테러에 성공했지만 제2탄 자폭 테러에 실패하면서 중국인 소행으로 위장하려던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그 때문에 5월 30일 정오경 일본 정부는 테러범이 일본인이라며 윤봉길 폭살 테러와 상해정전협정의 분리, 속개를 발표했던 것이다. 바꿔 말하면 윤봉길의 폭살 테러는 중일전쟁의 재발, 확전이라는 정치적 목적 달성에 실패했고 무고한 일본인 군관민 유력자에 대한 무도한 폭살에 그치고 말았다. 그럼에도 그동안 학계와 사회는 테러의 수단과 목적을 동일시했고 독립운동사에 빛나는 쾌거 중의 쾌거 또는 숭고한 의열투쟁이라 찬송에 맞이 않았다. 윤봉길 폭살 테러는 당초 의도했던 정치적 목적 달성에 실패한 테러였다. 둘째, 안창호 피체의 진상을 둘러싼 의혹이다. 임정 계열을 제외한 상해 한인사회에서 정신적 지도자였던 도산 안창호는 사건 당일 오후 3시경 하비로 보강리 27호 이유필 자택을 방문했다가 잠복해 있던 프랑스 조계 경찰에 피체되어 곧바로 일본 총영사관 경찰에 인도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김구는 백범일지에 아침 7시경 윤봉길을 환송하고 그 길로 조상섭 상점에 들어가 편지 한 통을 써서 점원 김영린에게 주어 급히 안창호 형에게 보냈다.
나의 편지를 보고도 그날은 아무 일이 없으리라 짐작하고 이시 집을 찾아갔던 안창호 선생이 체포된 것은 그의 불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안창호 피체는 김구 자신과 무관한 안창호 자신의 불찰이라는 강변이다. 하지만 김구의 주장은 당대인들의 다양한 증언과 정황을 고려하면 믿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이회영의 삼남 이규창에 따르면 당일 안창호는 흥사단 단호 조상선 목사의 손자 돌잔치에 참석했다가 일경에 체포되면서 상해 교포사회로부터 참으로 해괴한 일이라는 말이 돌았고, 안창호는 임시정부 분들하고 사이가 서먹서먹하여 물과 기름 사이였다. 그러니 그런 비밀리에 일을 모의하는데 참가는 고사하고 기미도 알리지 않았던 것이라고 증언했다. 장강일기의 주인공 정정화도 도사는 백범의 테러 투쟁에 대하여 사실은 그 효과를 의문시하여 별로 찬성하지 않았던 분으로 윤 의사의 거사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1920년대 초반 춘원 이광수와 함께 흥사단 단원으로 활동했던 주요한도 사건 당일 김구 이하 몇몇 요인들은 미리 알았으므로 사건 발생과 동시에 즉시 피신하였으나 도산에게는 연락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요컨대 사건 당일 평소와 다름없었던 안창호의 일상을 고려하면 그는 4월 26일 임시정부 국무원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물론이고 사건 당일 김구에게서도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 안창호가 이유필의 집을 방문한 것은 이유필의 장남 상해안 국소년 동맹 위원장 이만영과 일전에 약정한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위한 찬조금 기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또한 안창호는 상해에서 활동하는 여러 거물급 한인 독립운동가들 가운데 유일하게 피체된 인사였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무력입국론자 김구는 자신과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는 비폭력자강주의자 안창호의 제거와 흥사단와의 윤봉길 폭살 테러의 후폭풍을 활용했다. 실제로 당시 이유필을 비롯한 흥사단 장년 단우들은 교민단의 지도자층을 형성했고 단우 대부분은 젊은 청년들이었다. 이들은 정신적 지도자 도산 안창호를 중심으로 자아혁신과 무실력행을 수양하고 실천하며 한인사회의 주류를 형성했다. 흥사단의 활발한 활동과 비약적인 단세 확장은 정치적 이념이 아닌 지역 중심의 괴이한 교집합이자 골방에서 나홀로 득도한 뒷방 노인네들의 놀이터였던 임정의 존립을 위협했다. 그 때문에 김구와 그 일파는 걸핏하면 흥사단 계열 청년들을 일본 앞잡이로 몰아서 폭행했다. 요컨대 흥사단 일파의 실력 양성 점진주의에 겸연한 임시정부계는 임시정부 일파의 흉폭저돌주의를 혐오하는 흥사단계와는 결코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관계였다. 따라서 김구는 백범일지의 주장과는 달리 도산 안창호 피체에 분명 책임이 있다. 셋째, 윤봉길 폭살 테러에 대한 장개석의 평가를 둘러싼 논점이다. 신용하는 중국 국민정부 주석 장개석이 윤봉길 폭살 테러를 두고 중국군 30만 명이 해내지 못한 일을 한 한국 청년이 해냈다며 격찬했다고 주장했다. 김준혁, 이광재, 장석흥도, 장개석이 중국의 100만 대군과 4억 중국인이 하지 못한 일을 한 사람의 한국 청년이 해냈다고 했다면서 한국 독립운동을 전폭 지원해서 다 꺼져가는 독립운동의 불씨를 되살리는 기폭제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종래 한국역사학계는 장개석의 이름을 빌려 윤봉길 폭살 테러를 독립운동사의 이정표 혹은 영원불멸의 업적이라 분식하고 미화했다. 하지만 백범일지 어디에도 장개석의 이런 발언은 찾아볼 수 없다. 장개석 일기 1932년 4월 29일자를 보면 윤봉길 폭살 테러를 두고 오늘 홍구 신화원에서 외놈 중요 관리들 모두 중상을 입음이라고 담담하고 짤막하게 기술했을 뿐이다. 더구나 상해정전협정 체결을 누구보다 서두르던 장개석의 입장에서 윤봉길 폭살 테러 지지를 운운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실제로 장개석 일기 4월 30일자에는 옛날 사마천이 말하기를 다른 사람의 원한을 산 개인도 그렇지만 한 나라의 원한을 산다면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을 것이며 무력을 남용해서 침략을 좋아하는 자들 또한 이번 일로 깨우치는 바가 있을까라며 일본의 자중과 반성을 촉구했을 뿐이다. 더구나 1933년 2월경 장개석은 김구와의 최초 면담에서 100만 원을 제공하면 2년 이내에 일본, 조선, 만주에서 대폭동을 일으키겠다는 김구의 제안에 대해 특무공작으로 천황을 죽이면 또 다른 천황이 나오고 대장을 죽이면 다시 대장이 나타날 것이다. 장래 독립하려면 군인을 양성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장개석은 진정한 항일 독립을 위해서는 특무공작이 아니라 군관 양성 등 좀 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항일 역량의 구축이 불가결하다고 지적했다. 1932년 1월 28일 상해사변 발발 이래 장개석은 안내항회의 장기 항전체제 구축을 위한 대일 항전 전략을 추진했고 이를 위해서는 일본과의 조속한 정전협정 체결이 불가결한 상황이었다. 그 때문에 국제연맹과 남경주재 영국대사의 중재를 받아
4월 30일 일본과 상해정전협정 조인을 앞두게 되었다. 그런데 바로 그 전날 윤봉길의 폭살 테러가 발생했고 상해정전협정 당사자인 일본 측의 유력자들이 중상을 입고 말았다. 이는 상해정전협정 파기와 함께 중일전쟁의 재발, 확전으로 이어지면서 장개석이 구상하던 장기 항전체제의 구축을 파탄시키는 충격적이고 당혹스러운 돌발 변수였다. 실제로 1944년 임정의 외교 고문, 1949에서 1951년 제2대 주한 중화민국 대사를 역임한 4.5.1이는 한국 독립지사들이 중국 영토 내에서 공개적인 항일 행동을 벌이자 중일 관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암암리에 대일 국방 준비를 증강시키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이를 감추고 있을 때였으므로 한국 독립지사들의 이 같은 행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물질적, 재정적 원조를 통해서 김구와 임정의 생활을 돌보는 방식을 취하게 되었다. 장개석 국민당 정부가 임정을 후원하게 된 것은 이들의 테러 활동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무분별한 테러 활동을 제어, 통제하기 위해서였다. 1932년 4월 윤봉길 폭살 테러 이후 제2의 이봉창과 윤봉길이 등장할 수 없었던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장개석은 윤봉길 폭살 테러를 두고 100만 대군과 4억 중국인을 운운할 만큼 충동적이고 비이성적인 인물이 아니었다.